아내는 손등을 꼭 쥔 채 오랫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위 간부 한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떨리는 말로 이어갔습니다. 그 인간이 나를 보면서 얼굴을 자꾸 훑어보더라요. 눈꼬리로 아래 위로.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식은 기운이 훅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몸을 웅크리듯 하며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내 이름이 뭐냐? 우리 애가 몇 살이냐? 왜 그런 걸 자꾸 묻겠어요? 저는 그때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여자의 나이와 가정 구성, 아이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그 여자를 명단에 올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둔 채 아주 작게 울었습니다. 여보, 저 어째 겁이 듭니다. 혹시 나 그 사람들이 시키는 데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용기 기장이라는 직책으로 10년 넘게 권력의 욕망과 잔혹함을 봐온 저는 말을 꺼낼 자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내를 눈에 두었다는 건 이미 우리 집안을 손에 넣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조용히 창문 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비행 항로가 아니라 도망갈 길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제 아내라면 다음은 우리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양 1호기 비행대대 소속 전용기 기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호기라는 말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지도자 전용, 국가 수뇌부 이동, 고위 사절단 수송까지 책임지는 절대적인 보안 구역이자 호위 사령부 974부대가 직접 관리하는 가장 민감한 구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세와 체면이 넘쳐 보입니다. 아파트도 일반 주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고 식량 배급도 끊기는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특권이 아니라 감시의 대가였습니다. 아침 6시 20분, 저는 늘 같은 차량에 타고 같은 길을 따라 나갔습니다.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보위부 감시원이 타고 있는 검은 승용차가 서서히 뒤따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다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해야 하는 거리에서 움직입니다. 조종사 숙소 건물에 도착하면 항공총국 보안과 간부 2명이 출근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장 동무, 6시 41분 도착 확인하오. 이 문장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늦으면 보고 대상이오. 비행장으로 들어서면 이미 974부대 경호원 2명이 조종석 뒤쪽 자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권총보다 더 무섭습니다. 비행 준비는 철저함을 넘어 강요된 완벽이었습니다. 기체 점검, 항로 기록, 연료 통제, 모두 조종사가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들이 먼저 확인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락된 버튼만 누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감시망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내와 아들, 2사람만 생각하면 저는 어떤 비행도, 어떤 감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양 주둔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출신 성분이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단정한 외모와 조용한 성품 덕분에 누구나 보면 곱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정하고 고운 외모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용기 기장은 늘 간부들과 마주합니다. 그들의 표정, 말투, 눈길 하나하나가 언제 어떤 뜻을 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용기 정치지도원이 술기운에 제게 말을 흘렸습니다. 기장동무 부인 참 단정하오. 위에서 그런 상 좋아한다더라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위에서 좋아한다는 말은 그 집안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구속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행 조종관을 잡는 일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무서워졌습니다. 비행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비행장에서 누가 아내 이야기를 꺼낼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내에게 닥쳐올 눈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 사람은 어디다 세워놔도 흠 잡힐 데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양주둔군 병원 간호사라 그런지 사람 대하는 태도부터 말투까지 아주 단정하고 점잖았지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눈매는 맑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잡아먹히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그날도 저는 비행단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옆에 와 앉더니 술 기운이 오른 얼굴로 슬슬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장 동무, 집사람 사진 한 장 있어? 저는 젓가락을 들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린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였습니다. 사진 말입니까? 제가 조심스레 묻자 지도원은 술에 젖은 눈으로 씩 웃더군요. 위에서 말이오. 부인 얼굴 한번 보자오카 한다오. 그 소리가 제 귀엔 마치 귀 뒤에서 총알 장전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북에서 위라는 말이 그냥 높은 기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손대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행사에 세운다, 보여준다, 지도원 여성 명단에 올린다. 이런 말들은 전부 아내가 이제 누군가의 시야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도원 동무,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내가 그런데 나갈 처지가 못 돼요. 하지만 지도원은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장 동무 같은 직책 가진 사람 부인은 웬만하면 단정하니 좋다요. 당에서도 그런 상 좋아한다오. 그 말투, 그 표정, 그 분위기. 저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퇴근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입술을 꼭 깨물고 겉옷을 벗지도 않고 앉아있더군요. 제가 묻자 아내는 한참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당비서가 나한테 좀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소리를 했소? 아내가 두 손을 꼼지락거리더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사 인원 뽑는다면서 나보고 사진을 내라 합니다. 얼굴이 단정해서 좋겠다면서. 여보, 내 기분이 왜 이리 서늘하오? 저는 가슴 안쪽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사진을 내라, 그 말은 사실상 명단에 올릴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내 손을 붙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절차상 물어본 거지 않겠소. 그러나 제 눈을 바라보는 아내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잡힌 거 아니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기 기장으로 살면서 상부 간부들이 여자를 고르는 방식,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이마를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 인간들이 왜 나이를 묻고 애 이름을 묻고 남편이 어디 소속이냐 묻는지 알아버렸소. 저는 그날 아내를 꼭 끌어안으면서도 속으로는 하얀 공포가 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미모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모가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탄이 이미 발사되었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행사 명단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 골목에 보위부 소속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눈은 항상 우리 집 창문 쪽을 슬쩍슬쩍 훑었지요. 저는 그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전용기 비행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익혀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그 둘을 지나칠 때면 그들은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기장 동무, 오늘도 출근 질서 잘 지키오. 그 말투 뒤에 실린 말은 우린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분위기를 모르는지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유치반 교양원이 제게 따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교양원의 얼굴이 이상하게 긴장돼 있어 보였습니다. 동철이 아버지,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상황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교양원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낯선 간부들이 유치반에 와서 애들 명단을 보더만요. 저는 호흡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교양원은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동철이 이름을 2번이나 확인해 묻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일하느냐? 집은 어디요? 아이는 요즘 건강이 어떠소? 이렇게 꼬치꼬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는 웅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대상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한 사람을 끌어오려면 그 사람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정보망에 넣고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양원 동무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교양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기장 동무 집안이 훌륭하다. 아들이 총명하게 생겼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칭찬은 곧 통제의 시작입니다. 북에서는 잘 키웠다는 말도 반드시 사냥개 같은 의미를 품고 있지요. 제가 멍하게 있는 동안 교양원은 제 눈을 피해 말했습니다. 동철이 아버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초조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서서 길 건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보위부 차량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아내는 바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도 당비서가 구체적으로 묻습대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뭐라 했는데?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애 이름이 맞느냐고. 며칠 전에 유치반에서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저한테 확인하더라요. 저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아내에서 아이 그리고 남편 순서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천진하게 자고 있었지만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정말 우린 둘러싸였다. 북에서는 가족이 한번 눈에 띄면 그때부터는 숨을 쉬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해집니다. 저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버리고 강을 건너는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행대대에서 훈련 비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복도 전체에 낯선 신발 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닥이 마른 먼지로 덮인 날에는 누가 어디까지 다녀갔는지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저는 들어서자마자 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 문 앞까지 누가 왔다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식탁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아내는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보위부에서 2명이 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보위부가 집을 방문한다는 건 이미 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전 통보 없이 오고 방문조사라는 말 대신 현지 지도라 표현합니다. 저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했소? 뭐를 물었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진을 보자 하더라요. 얼굴이랑 나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 얼굴을 확인하는 건 가족 관찰 단계 2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아내만이 아니라 제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이 내 직장까지 누구하고 접촉하오. 어디로 다니오.
저녁엔 누굴 만나오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까매졌습니다. 동선 조사는 사실상 연행 직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무슨 사인을 남기거나 이상한 말은 안 했소?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금방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가면서 애를 한번 쓰다듬고 가더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간부나 보위부, 요원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집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고 있는 아들 옆에 앉아 한참 동안 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작고 평온한 얼굴이 왜 그렇게 아프게 보이던지. 아내는 방문에 기대어 조금씩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디 도망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두려움 속에는 전용기 기장 부인의 현실, 선택된 사람이 겪는 운명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이 평양에 있는 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일직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아내 사진 요구, 아들 이름 확인, 유치반 출입자, 병원 당비서 보고, 집 방문 조사, 그리고 마지막 아들 머리를 쓰다듬고 떠난 간부. 그날 밤 저는 손을 떨며 책장 안쪽에 숨겨둔 군용지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요? 저는 그 지도를 펼쳐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압록강 건너는 길이오. 너는 여기서 못 버팀내다. 우리 셋을 지키려면 하늘에서가 아니라 강에서 싸워야 한다요. 아내는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뜨더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 길밖에 없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소. 여기서는 우린 이미 선택당했소. 그날 저는 비행조 종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음으로 탈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평양이라는 도시보다 더 무겁고 더 차가운 공포 속에서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용기 기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저는 비행 항로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책상 위에 펼친 지도는 비행지가 아니라 국경 지도였습니다. 평양에서 압록강까지 가는 길, 그 길은 비행로보다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손을 움켜쥐고 묻습니다. 여보, 정말 이 길 말고는 다른 데가 없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소. 전용기 타고 나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소. 경호원들이 조종석 뒤에서 권총 쥐고 있는 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아내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용기는 지도자, 전용이라 연료, 항로, 통신, 탑승 인원까지 모두 실시간 감시됩니다. 누구 하나 허락 없이 계단만 내려가도 즉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비행기로 탈북한다는 건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였지요.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강계까지 간 다음, 그 다음에 해산이요. 해산은 감시가 약한 곳이 있고 거기서 강을 건너야 한다요. 아내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평양 사람이라 저런 데 가면 바로 티가 날 텐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평양 말투는 양강도, 자강도 사람들 사이에 서면 정말 티가 납니다. 심지어 옷차림까지 다릅니다. 저는 깊게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 간부 출장 명목으로 움직여야 하오. 전용기 기장은 타 지역 비행장 순찰도 다니니까 명분은 충분하오. 아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만약 들키면요?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이오. 우리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방에서는
조용히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전용기 기장으로서 배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임무는 작은 정보 하나에서 시작된다. 탈북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비행대대에서 오래 근무한 동기 하나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동무, 이번에 강계 쪽으로 점검 내려가야 할 수도 있어. 그 동기는 눈을 좁히더니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는 그런 점검은 잘 안 가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 뼛속까지 식었습니다. 아, 그냥 연료 저장고 문제 있다 해서 말요. 그 동기는 의심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실히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구나. 아무도,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한 사람 말 한마디가 한 집안을 통째로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서 강계를 거쳐 해상까지 가는 합법적인 출장 동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기록부 점검, 연료 저장소 보고, 수송기 정비 보고, 인원 확인 절차, 이 모든 것들에 거짓 보고를 살짝 섞어 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명령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비행기만 잘 모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다 아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라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소. 비행과 도망이 마음속에서 다를 게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살아서만 가면 됩니다. 그 말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소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지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파일럿이 아니라 남편이요, 아버지고, 그리고 제 안에서 한 가지가 딱 굳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다. 저는 출장 명목에 이동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허가증 한 장이 저희 가족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종이 한 장보다 사람 눈빛 하나가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날 새벽 4시, 저는 아내와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이는 졸음에 겨워 눈도 뜨지 못하고 제 어깨에 매달려 있었지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가는 게 맞소? 저는 잠시 아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양에서 못 나갑니다. 보위부가 며칠 안에 우릴 다시 불러드릴 거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용기 기장 신분증을 들고 군 간부용 차량이 운행되는 시간을 노려 군관구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근무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기장 동무, 또 출장 가시오? 예, 강계 비행장 점검이요. 근무자의 눈동자가 잠시 아내 쪽으로 스쳤습니다. 저는 그 짧은 눈빛조차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은 왜 같이 갑니까? 저는 이미 준비해둔 이유를 꺼냈습니다. 친척 상이 났소. 강계에 들러서 보고만 하고 나오겠소. 근무자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말없이 허가증을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폐 속에 숨겨둔 공기를 한꺼번에 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관구 문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진짜로 평양을 떠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10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도로 옆 초소에서 교통안전원 둘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저와 아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기장 동무 맞소? 근데 부인은 어디 소속이요? 아내는 잔뜩 굳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군 병원 간호사입니다. 그때 저 교통안전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필 오늘 날짜에 강계로 간단 말이오? 그 말투는 그저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까지 잠깐 멈추며 말했습니다. 상가집 들러야 한다 했소. 비행단에서도 보고 들어갔을 거요. 그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서류를 던지듯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오. 차가 다시 출발하자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우리 의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했을 거요. 근데 걸러내진 못했소. 우린 일단 살아나왔소. 평양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도시의 조명은 사라지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뒷좌석에서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우린 강계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은 초소와 더 많은 질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출장 목적이 뭐요? 소속은? 부인은 어디 소속? 아이는 몇 살? 짐은 왜 이리 많소? 저는 모두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전용기 기장이라는 직책이 여기서는 면허이자 2심의 이유였습니다.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고 서류를 내밀고 질문을 받고 눈빛을 피하고 저는 비행기보다 현실의 땅이 훨씬 더 무서운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강계 시내 허름한 여관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왔으면 하루만 더 버티면 압록강도 보이겠구만요. 저는 아내 손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진짜입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오고 군 트럭이 윙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잡히면 우린 끝이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탈북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 외곽 산길에 다다랐을 때 브로커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금부터는 실수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단단한 긴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장 동무, 여기서부터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오. 해사는 북에서 단속을 제일 세게 하는데요.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쇠 냄새 같은 강물 냄새, 젖은 흙 냄새, 풀잎이 스치는 은근한 소리,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더 꼭 끌어안았고 아들은 아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말없이 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전용기 조종관을 잡을 때도 이런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손짓하며 가파른 비탈길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모초 교대 시간이라오. 이때 지나가야 강에 붙을 수 있소. 우린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발끝으로 땅을 더듬으며 나아갔습니다. 산길은 야생동물도 조심할 만큼 어두웠고 나뭇잎이 부딪힐 때마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소.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바람 소리요. 흔들리지 마오. 그러나 저 역시 산길 뒤쪽으로 스치는 그림자가 없는 척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 브로커가 갑자기 손바닥을 펼쳐 우리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멀리서 수십 년 묵은 나뭇가지 사이로 약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측 초소의 휴대 조명등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저 불빛 내려가기 전에 강에 붙어야 하오. 오늘 강물은 깊소. 허벅지 넘고 아내 동무는 가슴께까지 찰 거요. 아내는 순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정말 건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의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니면 평양으로 끌려갑니다. 지금 가야 사는 거요. 우리가 산을 한 굽이 더 돌아 나왔을 때 달빛이 물 위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압록강이었습니다. 강폭은 넓지 않았지만 물살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어두운 물결이 우리 발끝을 향해 도도하게 흘러갔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발을 담갔습니다. 물살 센 데는 절대 발 잘못 디디지 마오.
돌이 미끄럽소. 저도 아들을 끌어안고 강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차갑게 파고드는 물이 허벅지를 넘어 허리께까지 차오르자 저도 모르게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아내는 물이 가슴까지 들어오자 숨소리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숨이 막힙니다. 괜찮소. 절대 제 손 놓지 마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탁 금속을 차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이어 북측 초소에서 조명탄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이 새하얗게 갈라졌고 그 빛은 강 위로 긴 칼날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멈춰. 지금 움직이면 한 방에 날아간다오. 저는 아내와 아들을 끌어안고 물속에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강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허리 위까지 차오른 물살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들킨 건 아니겠지요? 아니요. 빛만 넘는 거요. 아직 우리 안 봤소. 조명탄의 잔광이 사라지자 브로커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지금이요. 건너오라우. 저는 아내의 손목을 잡아 물살을 가르며 뛰었습니다. 돌뿌리가 자꾸 발목을 당겼고 가슴까지 차오른 물살이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한번 미끄러지자 저는 몸으로 아내를 감싸 안았고 아들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오. 손 놓으면 끝이오. 몇 걸음 뒤 드디어 발끝이 지늘게 닿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듯 강가의 어두운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린 살았습니까? 저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살았소. 근데 중국 땅은 여기보다 더 위험하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끝까지 갑시다. 우리 애기 살려야 하지 않소?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압록강물은 우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안이 우리를 잡으러 올 시간이었습니다. 압록강은 건넜지만 그 강 너머에는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첫밤, 그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갑니다.